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연중 최저점인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모두 최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891.81, 어제는 코스닥은 540포인트를 찍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의 투매가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은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그런 지수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코스피는 0.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2.3%로 560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인데, 시장이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위축되지 않나,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이탈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였던 바이오주들의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덩달아 해외 쪽도 여러가지 G2의 문제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또 새로운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에 대한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의 확전에 따른 여러가지 여파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게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었던, 미국이 지정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좀 컸었는데, 그런 파장들을 좀 봉합하려는 그런 또 일련의 움직임들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자아빠님의 저서죠. 베이스볼 주식 투자법에 부자아빠님께서 4차 산업 관련 관심주로 넣어놓으셨던 종목 중에 하나를 오늘 또 공개를 하고,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매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 이사님과 부자아빠님을 제가 모시려고 했으나 굉장히 급하게 바쁜 일로 인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내 시장은 벌써 말씀을 드렸듯이 소폭 이제 반등이나 보합권에서 옆으로 지금 횡보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불안하시더라도 빌린 자금이 아니고 신용 물량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버텨보시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용 물량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코스피 지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용 물량이 나와서 지금 4조 원대, 4조 초반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옆으로 횡보를 좀 더 하게 되면은 4조 원대의 이런 금액들도 좀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이 특히나 더 신용 물량이 많았었는데요. 신용 물량이 드디어 5조를 깨게 되어서 지금 5조 초반대까지 4조 8천억까지 떨어졌는데요. 7월 26일 기준으로 잡아서 5조 3천억이었으니까 한 5천억 정도가 정리되는, 단 한 일주일 상간으로 5천억 정도가 신용 매물이 정리가 되면서 시장에 어떤 그 악성 매물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들인데, 당분간 횡보라든지 한번 또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공포가 엄습해 오게 되면은 균형 또 신용 물량이 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또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항상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 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의 탐욕으로 인해서 빌려온 돈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급박한 변동성이 있고, 굉장히 투매가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용에 대한 빌린 돈에 대한 두려움을 꼭 가지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자금으로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소폭의 반등을 다 했습니다. 나스닥하고 해외로 넘어가면은 S&P도 그렇고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전 세계가 어제 좀 많이 출렁였죠. 거기에 같이 이제 미국도 굉장히 큰 낙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생각 외로 어떤 트럼프의 그런 발언들,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충격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7위안으로 7.05위안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좀 소폭 조정하는 0.42% 조금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죠.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중국이 좀 미적미적거리고 제대로 협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히든카드를 쓴 건데요. 생각외로 충격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이고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지 일단 환율로 방어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만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 환율 조작으로 시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요. 미국도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은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9월달 초에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부분 일단 열어놓은 상황인데 트럼프의 참모죠. 경제참모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커틀러가 9월달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좀 잘 되면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봉합하려는 충격파를 좀 흡수를 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추가 관세 같은 거 축소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잘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충격파를 좀 감쇄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돼서든지 그에 대한 액션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협상 테이블로 중국을 끌어내서 본인이 원한 것을 얻기 위함이고요. 무역 적자에 대한 해소를 해결을 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것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도 받아내고 항복을 받아낸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한 마리 토끼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췄는데 낮추고도 욕을 먹었죠. 왜냐하면 성에 안 찼던 거죠. 트럼프가 원했던 더 큰 더블샷 금리 인하를 원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발언이 지속적인 그런 금리 인하 단계는 아니다라고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약달러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 중국 봐라 지금 위안화를 강제로 전환시켜가지고 지금 환율을 급등시켜가지고 우리가 관세 10%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감쇄시키고 있다 환율로. 그래서 우리도 약달러로 가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왕창 내리든지 아니면 10월, 12월까지 추가로 금리 인하로 나가서 뭐 종국에는 제로 금리까지 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은 뭐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는 상태, 그리고 중국을 크게 한번 흔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제대로 끌고 나오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연준의 그런 금리 인하까지도 같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더불어 해외금리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으로 해서 같이 전세계적인 충격이 컸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충격파가 더 컸던,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수출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강력한 히든카드를 쓰게 되면서 조금 더 충격이 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환율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시장을 좀 불안한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조금 이제 소폭 떨어지는 모습인데 환율도 당분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졌을 경우에 뭐 수출 쪽으로는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도 또 원자재들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환율도 진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본에 대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그러니까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날인데
좀 재밌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시행채칙 추가 규제 품목을 개별 허가를 하는 품목들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케이를 잠깐 볼까요? 니케이도 오늘 소폭 하락을 어제 많이 만회를 하고 옆에 있는 0.33%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기존에 이제 반도체 핵심 규제 품목인 보라수소를 포함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단 말이죠. 개별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히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걱정을 했던 것들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전략물자로 나눠진 한 1000여 개,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개별 허가로 이렇게 반도체 핵심 부품 세 가지와 비슷하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국내 기업이 또 추가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약간 한 템포 지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이면에는 생각외로 우리나라의 그 자체 국산화 내지는 수입 다변화하는 것들을 생각으로 빨리빨리 발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일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일 감정이 또 갑자기 급속도로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닙니다만 민간에서 커지면서 관광산업에 지금 타격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큰 게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거의 이제 한국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먹여 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소도시 같은 특정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자국구 안에 주민들이 한 4만 명, 4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한 해 우리 관광객들이 갔던 인원수가 10배 많은 40만 명 정도 가서 거기서 많은 돈을 또 지역 경제에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그 지역 경제, 일본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 그런 상황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일본도 그런 우리가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타격이 있고 노선도 지방까지 들어가는 그런 국제 항공 노선 자체가 축소되고 폐지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로 갑자기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이렇게 업체가 변화되게 되면 국산을 하든 다른 해외 업체 제품을 쓰게 되면 일본화로 쓰는 일본 제품들 다시 적용하기가 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쓰기가 또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행세 측의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더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자체를 조금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해외 쪽도 언론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더불어 일본의 국내 경기도 타격을 조금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조금씩 와닿고 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쉬어가지 않나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가장 큰 틀은 백색 국가를 제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변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간을 보기, 또 한번 간을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더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요 정도는 또 해서 괴롭힐 건지, 그렇게 참 약았죠. 얕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간을 보면서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딱 주기보다는 어떤 것을 불안감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계속해서 압박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도 어느 정도 이제 수위를 조정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것 또한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생각으로 일본이 그런 히든 카드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됐고요. 이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데 오늘은 일단 지정을 안 했어요. 언제든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시장의 바닥권에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조금 축소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9월달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끌고 나오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모습들 일본의 그런 추가적인 규제도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향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외적인 이런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시장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부자아빠님의 베이스볼 주식투자법에 나왔던 종목 한번 추천주인데 관심주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그 가정에 모든 가전제품 하나 중에는 이 회사 제품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그게 아니고요. 가전에 가장 힘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인데 많이 알고 계시죠?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들면서 소폭 이제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 실적에 대한 악재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뭐 크게 이슈되는 또 한 가지 또 세탁기, 건조기 쪽에 문제가 좀 있었죠. 과대 과장 광고로 해서 같이 동시에 악격제를 맞으면서 시장의 대내외적인 환경도 조금 불안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저점 구간인 6만원대까지 왔는데요. 59,000원대, 6만원대께서 59,000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쪽 2018년도 11월 달 전저점까지 일단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TV,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쪽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쪽도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매출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블룸버그에서 갖고 온 매출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매출 현황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까지 예상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66조, 지금 2018년 기준으로는 61조 3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2019년엔 63조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소폭 줄었다가 근래 이제 2018년 다시 상승을 하면서 2조 원대를 달성을 했는데 꾸준히 이것도 이제 상승할 예정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가장 속색이 있는 쪽이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 말고는 다 양호한 모습들, 수출 비중이라든지 매출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모바일만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홈 가전, 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6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가장 속을 새기는 모바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요. 그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쪽이나 LED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VC 쪽은 7.5%, 12% 정도로 매출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솔라 모듈도 좀 하고 있고요. 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크게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과 뭐 영업이익률들, 매출 구성들을 살펴봤고요. 영업이익률들 또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2018년도, 2016년도 좀 주춤했습니다만 2017년, 2018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4%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 배당률도 한 1.2%, 좀 배당이 좀 짜긴 한데 큰 기업에 비해서는 계속 꾸준히 10년간 배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LG 가전이 냉장고가 월푸를 제꼈죠. 제끼면서 영업 이익률에 이런 것을 월푸를 뛰어넘으면서 미국에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 미국의 가전들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위 보유자인데요. 블랙락이라는 디멘셔널 펀드, 뱅가드 그룹들이 최근에 조금 포지션들을 조금 늘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워낙 이런 기업들은, 해외 유명 펀드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굉장히 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LG전자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베이스볼 주식 투자법 관심을 가져야 될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지금 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량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악재를 많이 맞았고 대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조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본인 돈으로 시장을 테스트해보고 부자아빠님 종목을 테스트해보기에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심주에 넣어놓으시고요.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 주가의 흐름을 굳이 뭐 매수하지 않으셔도 연필로 적으셔가지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아빠님의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만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절대로 신용으로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간에 조금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크게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악화되거나 그 다음에 악화된 것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 미국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일본들도 눈치 보기 작전, 일본이 더 오히려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작전, 미국도 강력하게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로 좀 더 접근을 하셔서 좋은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주식 투자에서 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